서울의 새해 초, 이지호세의 청년 민재는 수진과의 신혼의 행복에 푹 빠져 있다. 24세에 생기 넘치는 수진은 공통 친구 그룹을 통해 민재를 만났다.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 연애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결정했다. 민재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꿈꾸던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늑한 아파트는 아직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그곳에서 사랑스러운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하는 삶은 그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 파도의 이름은 민재의 장모, 지영이었다. 사범 6세의 지영은 특별한 여성이었다. 시간은 그녀를 잊은 듯 했거나 어쩌면 그녀가 시간의 흔적을 교묘히 숨겼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부러울 정도로 날씬한 몸매, 흠없는 백옥 같은 피부, 세련된 밤색 단발머리, 그리고 우아하면서도 매혹적인 패션 감각을 자랑했다. 장인어른 집에 갈 때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무례하거나 천박한 시선이 아니라 몰래 훔쳐보는 눈길, 감탄과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민재가 자신의 마음속 불안을 처음 느낀 건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 수진의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였다. 민재의 장인, 재능 있는 건축가이자 바쁜 태호는 이번엔 제주도에서 고급 프로젝트를 감독하느라 출장을 떠나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민재, 수진, 그리고 지영, 단 3사람 뿐이었다. 지영은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식당에 나타났다.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의 곡선을 돋보이게 했고 적당히 파인 네크라인은 매혹적인 쇄골과 정교한 진주 목걸이를 드러냈다. 지영이 몸을 숙여 민재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덜어줄 때 민재는 무심코 그녀의 얇은 레이스 속옷을 살짝 보았다. 민재야 많이 먹어. 지영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어머니 보니까 네가 좀 살찐 것 같아. 민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침착하려 애썼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옆에 앉은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민재 오빠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어머니. 건강 챙기라고 제가 말했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음식을 덜어주었다. 알았어, 내 사랑.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엔 지영의 모습, 에메랄드빛 드레스, 살짝 보였던 가슴골이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내내 민재는 자연스러운 척하며 수진과 지영과 즐겁게 대화하려 애썼다. 그는 지영에게 그녀의 일과 가족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지영은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답하며 가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깊고 신비로운 눈빛은 민재를 당황하게 했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식사가 끝나자 민재는 지영을 도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수지는 TV에서 반경 중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다. 좁은 주방에는 민재와 지영만 남았고 공간은 조용했다. 흐르는 물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만 들렸다. 어머니가 할게. 너는 나가서 쉬어. 지영이 손놀림 바쁘게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좀 도울게요. 민재는 지영 옆 싱크대 가까이 서서 대답했다. 그 순간 민재의 팔이 우연히 지영의 팔에 스쳤다. 전율이 온몸에 퍼졌다. 민재는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다. 저 죄송해요, 어머니. 민재가 더듬거리자 지영은 고개를 돌려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신비롭고 매혹적이어서 민재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뒤척이며 일어난 일을 곱씹었다. 장모에게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을 느끼는 걸까? 금기된 감정에 휘말리고 있는 걸까? 그는 전화기를 열어 카카오톡에서 몰래 지영의 계정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자주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지만 드문 사진들은 모두 아름답고 기품 있으면서도 어딘가 외로운 여성을 보여주었다. 민재는 그녀의 상태 메시지를 읽었다. 삶에 대한 이야기, 동반자의 부재,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슬픔에 대한 속마음이었다. 민재는 전화기를 끄고 어둠 속에 누웠다. 그는 수진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과 흥분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유혹과 위험이 가득한 미로 앞에 서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모에게서 오는 매력을 뿌리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갔다.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은 지영, 그녀의 신비로운 미소,
주방에서의 우연한 스킨십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야, 민재, 넋 나간 사람 같네. 민재의 절친한 동료 준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봐. 준호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신혼밤이 길어진 거 아니야? 민재는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된 분위기를 떨쳐내려 했다. 자꾸 농담하네.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 민재는 자신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상해진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복잡한 이야기, 그가 빠져나올 길을 모르는 감정의 미로의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에메랄드빛 드레스와 부엌에서의 우연한 스킨십이 있었던 그 운명적인 밤 이후 민재는 장모지영에게 완전히 푹 빠져 위험 수준의 짝사랑에 빠졌다. 그는 스스로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운동하거나 출근 준비 때문이 아니라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실 장인어른 집은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민재의 진짜 목적은 죄책감을 느끼며 지영의 침실 창문을 훔쳐보는 것이었다. 그녀가 커튼을 내리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민재는 마치 불가능한 연구를 추구하는 과학자처럼 끈질기게 매달렸다. 회사에서도 민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자주 지영의 가슴과 힙에 대한 몽상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실크드레스 차림을 떠올릴 때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동료 준호는 민재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다. 야, 민재, 또 눈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또 가슴이랑 힙 생각하냐? 민재는 화들짝 놀라 부인했다. 어디? 아냐, 그런 거 아냐? 프로젝트 새 알고리즘 생각하고 있었어.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만해. 무슨 알고리즘이면 내 얼굴이 저렇게 상기돼. 민재는 멋쩍게 웃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친구야, 너는 이해 못해. 이건 효도하는 사위의 고귀한 임무야. 그리고 민재가 정의한 그 임무에는 장모 집에 갈 모든 이유를 찾는 것도 포함되었다. 예전에는 특별한 날이나 주말에만 장인어른 집을 방문했지만 이제 민재는 그럴듯한 이유를 수십 가지 댈 수 있었다. 어머니, 오늘 신선한 과일 좀 사왔어요. 민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했다. 사실 그는 도매시장까지 가서 하나하나 골라 담은 것이었다. 단지 지영을 보기 위한 핑계였다. 어머니, 수진이가 그러는데 어머니 컴퓨터가 고장났대요.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민재는 자원했지만 그의 컴퓨터 지식은 윈도우 설치 수준에 불과했다. 어머니, 새로 산발 마사지기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좋다던데 제가 가져와서 써보시게요. 민재는 신나게 말했다. 지영이 아직 젊고 집에 이미 더 좋은 마사지기가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장인어른 집에 갈 때마다 민재는 지영을 훔쳐볼 우연한 상황을 만들려 애썼다. 그는 물건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며 그녀의 늘씬한 다리를 훔쳐보거나 요리하는 그녀 옆에 일부러 가까이 서서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한 번은 민재가 대담하게도 지영의 옷차림을 칭찬했다. 어머니, 오늘 이 옷 정말 예쁘세요. 민재는 감탄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지영은 살짝 미소 지었다. 아이고, 과찬이야. 나이 들었는데 뭐가 예쁘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젊고 매력적이세요. 민재는 무심코 내뱉고는 황급히 말을 고쳤다. 제 말은 어머니 아직 기품 있으시단 거예요? 옆에 있던 수진이 민재를 꼬집었다. 오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한테 뭐래. 민재는 멋쩍게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너는 몰라. 내 엄마가 너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야. 호립. 민재의 작전이 항상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한 번은 지영이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동안 그녀의 힙을 넋 놓고 바라보다 수진에게 딱 걸렸다. 오빠,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야? 수진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나 화분 보고 있었어. 이거 잎이 예쁘네. 수진은 민재가 가리킨 방향을 보며 피식 웃었다. 오빠 진짜 웃겨. 그거 좋아야. 민재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급히 화제를 돌렸다. 또 한 번은 민재가 지영을 도와 부엌을 청소하는 척하다가 실수로 식용유병을 엎었다. 지영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이고, 민재야, 조심해야지. 민재는 허둥지둥 행주로 닦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졌다. 불행히도 그의 손이 우연히 지영의 다리에 닿았다. 저 죄송해요, 어머니. 민재는 얼굴이 새빨개져 더듬거렸다. 지영은 급히 민재를 일으켰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다친 데 없어요, 어머니. 그냥 좋아요. 이리 울고 우얏트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전혀 기죽지 않았다. 그는 고귀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성공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민재는 장모에게 반한 풋내기에서 아마추어 플러팅 고수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는 더 대담해져 몰래 훔쳐보거나 사소한 칭찬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오후 수진이 친정에 있는 동안 민재는 수진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장인어른 집을 찾았다. 하지만 사실 민재의 진짜 목표는 여전히 지영이었다. 수진아, 나 대신 밖에 나가서 뭐 좀 사다 줄래? 민재는 수진에게 억지로 키스를 날리며 말했다. 뭘 사야 하는데? 치약이랑 칫솔, 그리고 뭐 좀 더 필요해. 민재는 얼버무리며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려 애썼다. 수진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왜 오빠가 직접 안 가? 나 지금 드라마 보느라 바빠. 그게 너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 민재는 실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가장 큰 깜짝 선물은 내가 그 물건들을 전혀 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예의 수진이 마지못해 나가자 민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지영에게 다가갔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책 읽으시는 거예요? 이 소설 읽고 있어. 지영이 책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꽤 재밌네. 민재는 책 표지를 보았다. 감성적인 로맨스 소설이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어머니 이런 책 좋아하시나 봐요. 전 어머니가 추리나 공포소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지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아니요, 제 말은 어머니가 강인하고 개성 있으셔서요. 민재가 황급히 말을 고쳤다. 어머니가 로맨스 소설, 좋아하는 여느 여성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영은 책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럼 넌 내가 어떤 여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민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약간 긴장했다. 그는 과감히 한 발 나아갔다. 어머니는 가시 달린 장미 같아요. 아름답고 매혹적이면서도 신비롭고 정복하기 어려운. 지영이 큰 소리로 웃었다. 너 참 입이 달콤하다. 하지만 어머니 가시는 날카롭단다.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요. 민재가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저는 도전을 좋아해요. 지영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도발적인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럼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 보자. 민재와 지영의 말싸움은 유쾌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민재는 끊임없이 플러팅을 던졌다. 지영은 열정적으로 받아치며 민재를 당황하게 만드는 방역도 잊지 않았다. 어머니가 언제 제일 예쁘신지 아세요? 민재가 물었다. 언제? 지영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제가 어머니를 안고 있을 때요. 민재가 말하고는 급히 덧붙였다. 아, 제 말은 아버지가 안고 계실 때요. 지영이 킥킥 웃었다. 너 참 아첨꾼이야. 하지만 마음에 들어. 또 한 번은 민재가 지영을 도와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화분에 걸려 비틀거렸다.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지영을 붙잡았다. 민재는 더듬거리며 사과했다. 지영은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오히려 민재를 꽉 끌어안았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민재는 지영의 품에서 녹아내릴 것 같았다. 벗어나려 하지 않고 우연히 그녀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 괜찮아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지영은 민재를 놓아주며 그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다음엔 조심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네, 다음엔 또 일부러 넘어질게요. 여태 민재와 지영의 플러팅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한 번은 민재가 지영과 함께 TV를 보다가 일부러 졸린 척했다. 그는 고개를 지영의 어깨에 기대었다. 지영은 민재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재는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신비로운 순간을 만끽했다. 하지만 꿈은 수진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깨졌다. 오빠, 뭐 하는 거야? 민재는 화들짝 놀라 똑바로 앉았다. 나 TV 보고 있었어. 수진은 총알 같은 눈초리로 민재와 지영을 보았다. 지영은 그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둘이 TV를 어떻게 그렇게 다정히 봐? 민재와 지영은 서로를 보며 동시에 어색하게 웃었다. 수진에게 여러 번 들키고도 민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사랑에 잘못은 없다는 강한 믿음으로 장모를 향한 플러팅을 이어갔다. 잘못은 장모가 너무 아름다운 데 있었다. 극적인 플러팅과 받아치기 끝에 민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이나 행동으로 장모를 유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상상했다. 어느 저녁, 민재는 장인어른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하지만 늘 그렇듯 그의 진짜 목적은 밥이 아니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민재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몰래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사실 그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재는 지영의 욕실이 복도 끝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욕실 문에 가까워지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영이 샤워 중이라는 걸 알았다. 민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민재는 대담하게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는 보고 싶었던 것을 보았다. 좁은 문틈 사이로 지영의 흐릿한 실루엣이 커튼 너머로 보였다. 민재는 모든 세부 사항을 뚜렷이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이 그림을 완성해 주었다. 민재는 그 장면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가슴속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극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끝없는 쾌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민재의 꿈은 수진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또다시 깨졌다. 오빠, 여기서 뭐해? 수진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나 화장실 찾고 있었어. 수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화장실은 반대 방향이잖아. 민재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급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욕실에서 본 장면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수진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욕망을 풀어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눈을 감고 지영을 떠올렸다. 그는 무심코 장모의 이름을 불러버렸고 수진은 완전히 흥이 깨졌다. 오빠, 방금 누구라고 했어? 수진이 물었다. 민재는 깜짝 놀라 황급히 말을 고쳤다. 너라고 했지. 수진은 믿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녀는 민재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장모로 대체되었음을 전혀 몰랐다. 한편 장인어른 집에서 지영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녀는 민재의 행동을 몰랐지만 그동안 그의 애매한 말과 행동이 그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영은 순진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재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녀 역시 약간의 설렘을 느꼈다. 지영은 민재가 우연히 그녀에게 스친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의미심장한 눈빛,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들이 그녀를 얼굴 붉히게 했다. 지영은 스스로 그것이 젊은 사위의 장난일 뿐이라고 다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았다. 지영은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했다. 수진의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은 오래전부터 따분해졌다. 그녀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했고 민재가 우연히 그 바람을 가져왔다. 그날 밤 지영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민재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깨어났을 때 지영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더 큰 욕망도 느꼈다. 꿈일 뿐임을 알았지만 그 꿈은 그녀 내면 깊은 욕망을 일깨웠다. 그 죄악적이면서도 자극적인 꿈을 계기로 지영은 눈에 띄게 변했다. 더 이상 매혹적인 장모로 플러팅을 받아치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짜 사냥꾼으로 변모했다. 지영은 민재에게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수진에게 전화했지만 딸의 안부를 묻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민재의 소식을 듣기 위함이었다. 민재는 요즘 어때? 지영이 물었다. 오빠는 평소랑 같아요,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다. 둘이 잘 지내? 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이 얼굴을 붉혔다. 어머니, 뭐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지영이 실실 웃었다. 둘이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수진은 지영의 머릿속에서 두 부부의 행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었다는 걸 몰랐다. 전화에 그치지 않고 지영은 민재 부부를 방문하는데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손자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자주 집에 들렀지만 진짜 목적은 민재를 만나는 것이었다. 어느 오후 수진이 회사에 나간 사이 지영이 민재의 집을 찾았다. 민재는 집에서 홀로 반바지만 입고 TV를 보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폭풍이 몰려올 줄 모르고 어머니, 민재가 놀라 외쳤다. 지영은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민재의 삼각지대에 멈췄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침착하려 애썼다. 너희 보러 왔어. 민재는 얼어붙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마지못해 지영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긴장된 분위기에 숨이 막혔다. 차 드릴게요, 어머니. 민재가 말하며 황급히 부엌으로 도망쳤다.
민재가 차를 준비하느라 허둥대는 동안 지영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민재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민재는 지영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걸 느꼈다. 그는 떨며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영은 일부러 민재의 등에 살짝 손을 댔다. 무슨 차를 타는 거야? 민재는 깜짝 놀라 물을 쏟았다. 아, 민재가 외치며 급히 옆으로 피했다. 지영은 재빨리 민재를 붙잡았지만 우연히 그의 그곳에 손이 닿았다. 둘 다 순간 얼어붙었다. 민재는 온몸이 굳었고 지영은 녹아내릴 것 같았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돌아서 지영과 마주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민재와 지영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민재는 과감히 지영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재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들은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몰래 모텔로 도망쳤다. 어느 오후 지영은 배가 아프다고 둘러댔다. 태호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태호는 혀를 차며 동의했다. 하지만 주의를 잊지 않았다. 빨리 다녀와. 어물쩍거리지 말고. 지영은 순종적인 척하며 재빨리 집을 나섰다. 민재는 근처 골목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바람처럼 외곽의 은밀한 모텔로 달려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재와 지영은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모든 억제를 버렸다. 너무 보고 싶었어. 지영이 속삭였다. 너를 못 만난 며칠 동안 정신없었어. 나도 그래. 민재가 대답했다. 너를 데리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 그들은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부터 함께하고 싶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망까지. 내가 네 장모가 아니었으면 우리 당당히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민재가 위로했다. 우린 진짜로 사랑해. 어떤 관계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어떤 풍파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함께하는 순간을 만끽하며 세상의 비난과 소문을 잊었다. 몇 시간의 뜨거운 시간 후 민재와 지영은 아쉬움을 남기며 모텔을 떠났다. 작은 골목에서 헤어지며 곧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지영은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던 척 태연히 행동했다. 태호가 지영에게 몇 마디 물었지만 곧 TV에 몰두했다. 지영은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재도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혼자 미소 지었다. 방금 겪은 달콤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위험한 도박임을 알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뛰어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미치도록 어리석도록 내일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모텔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민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수진의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바늘은 오래 숨길 수 없다. 불은 건초와 가까우면 결국 붙는다. 이미 마음을 다른 이에게 준 이상 더더욱 어느 저녁 수진이 애교를 부리며 민재에게 애정을 요구했다. 민재는 지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찢어졌지만 의무를 다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민재의 연기는 건성이었다. 의례적으로 숙제를 끝낸 수준이었다. 섬세하고 예민한 수진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다. 의심이 불타올랐다. 민재의 충실함에 대한 반신반의가 생겼다. 왜 그래? 수진이 물었다. 목소리에 억울함과 서운함이 묻어났다. 나 안 사랑하는 거야? 민재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변명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민재를 노려보았다. 피곤하다면서 모텔에 여자랑 갈 힘은 있지? 민재는 식은땀을 흘렸다. 무슨 소리야? 너 말고 다른 여자 없어. 수진은 본격적으로 추궁을 시작했다. 민재를 샅샅이 캐물었다. 전화기를 확인하고 지갑을 뒤지고 심지어 옷에서 냄새까지 맡았다. 마약 탐지견 수준의 집요함이었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 둘러대며 온갖 핑계를 댔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고객 접대를 했다. 마사지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등등. 하지만 수진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끝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수진은 민재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은근히 물었고 심지어 불륜 전문 고급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민재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불안에 휩싸여 뜨거운 불 위에 앉은 기분이었다. 그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흔적을 지웠다. 범죄자가 지문을 지우듯. 하지만 하늘의 뜻은 민재의 계산을 넘어섰다. 수진은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노력은 허사였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수진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결국 수지는 포기했다.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질투한 거라 자위했다. 민재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그는 수진을 속였음을 알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지영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강렬했다. 민재를 눈멀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무릅썼다.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민재는 수진에게 더 잘하려고, 더 사랑하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생긴 금은 치유되기 어려웠다. 쏟아진 물과 같았다. 이 사랑은 어디로 향할까? 민재와 지영의 비밀은 드러날까? 수진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맹렬한 질투에 휩싸였던 수진은 일단 민재를 믿고 일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어느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수진은 가방을 들고 출근하며 달콤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민재에게 당부했다. 집에서 얌전히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민재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 약속했다. 걱정 마. 집에서 조용히 있을게. 절대 딴짓 안 해. 하지만 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민재의 머릿속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수진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민재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지영에게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 무대 준비됐어. 주인공 등장할 차례야. 지영도 열정적으로 응했다. 즉시 작전을 세웠다. 그녀는 남편 태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 오빠 수진이네. 집에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태호는 신문에 몰두하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밥때 맞춰 돌아와. 지영은 바람처럼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다. 민재를 보자마자 뜨겁게 끌어안고 키스했다. 마치 세기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너무 보고 싶었어. 민재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나도. 지영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오늘 집을 뒤흔들자. 민재는 교활한 미소를 띠며 욕망 어린 눈빛을 보냈다. 요하. 근데 침실은 따분해. 이번엔 다른 데서. 그럼 어디가 충분히 과감할까? 민재가 부엌을 가리켰다.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조리도구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저기요? 바로 이 부엌에서요? 우리 인생의 기억을 만들 겁니다. 지영은 처음엔 약간 놀랐다. 하지만 곧 무모한 기질이 망설임을 압도했다.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숨 막히게 뜨거운 전투가 수진의 부엌에서 펼쳐졌다. 민재와 지영은 서로에게 휘감겼다. 사랑의 도취에 빠져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무시했다. 위험을 잊고 오직 원초적 본능과 불타는 욕망만 남았다. 접시와 그릇이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 은근한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거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극적인 전투 후 민재와 지영은 지쳤지만 더없이 행복했다. 그들은 부엌 바닥에 누워 서로를 끌어안았다. 꿀처럼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눴다. 오빠, 사랑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널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민재가 지영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 후 지영은 황급히 전장을 정리하며 흔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다 치명적인 증거를 남겼다. 그녀의 매혹적인 속옷이 부엌 쓰레기통에 남아 있었다. 지영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민재에게 작별 키스를 남겼다. 급히 딸의 집을 떠났다. 여전히 사랑의 도취에 젖어 자신이 남긴 선물이 가족에 폭풍을 일으킬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수진이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저녁을 준비하려 부엌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열어 채소 껍질을 버리던 중 그녀는 멈칫했다.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에 그녀의 것이 아닌 속옷이 눈에 띄었다. 수진은 눈썹을 찌푸렸다. 속옷을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속에서 퍼져갔다. 분명 여성용 속옷이었지만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수진은 다양한 속옷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디자인은 없었다. 수많은 질문이 수진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이 속옷은 어디서 온 걸까? 그녀가 없는 동안 누가 집에 왔던 걸까? 민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머니가 여기 왔었나? 수진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단순한 오해라고 자위했지만 그 속옷과 어머니의 과학에 젊은 패션 취향이 떠오르며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수진은 최근 어머니가 부부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걸 떠올렸다. 때로는 손자를 보러 오래 머물렀다. 어머니는 민재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때로는 지나치게 친밀한 행동도 있었다. 의심이 수진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여성임을 알았다. 그리고 민재는 사위지만 젊고 매력적인 남자였다. 수지는 섣불리 누구를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 조용히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속옷을 은밀한 곳에 숨기고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민재의 전화기와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수진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와 어머니가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하며 모든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을 알았다. 수진은 다른 방법을 써서 민재와 어머니의 마음을 시험하기로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려 카드를 꺼낼 작정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속옷과 민재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그녀를 끝없이 괴롭혔다. 수지는 가족이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강하고 냉정하게 맞서야 했다. 수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후 수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안 속에 살 수 없었다.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몸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녀는 몰래 보안 장비 매장에 가서 가정용품 속에 교묘히 위장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 세트를 구매했다. 수지는 전략적인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거실, 부엌, 그 배신의 속옷이 발견된 곳, 그리고 부부의 침실까지. 카메라 설치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수지는 화분 속, 부엌의 벽시계, 침실 머리맡의 액자 안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겼다. 그녀는 연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선명한 영상이 자신의 전화기로 전송되는지 점검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극도의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카메라 영상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제 시간에 출퇴근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지영 역시 평소처럼 방문하지 않았다. 수지는 점차 낙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한 걸까? 모든 걸 상상해낸 걸까 고민했다. 아니면 민재와 옛 어머니가 너무 영리하게 부적절한 행동을 완벽히 숨긴 걸까? 카메라를 설치한 후 수지는 함정을 파기로 했다. 민재와 지영이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집에 있으면 그들이 절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민재에게 친구와 스파에 간다고 말했다. 늦게 돌아올 거라며 사실 이는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카메라로 감시하기 위한 핑계였다.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녀는 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나길 원했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수지는 집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음료를 주문한 뒤 전화기를 열어 카메라 시스템에 연결했다. 거실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민재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초조한 듯 자꾸 시계를 확인하고 전화기를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수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음질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민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 네. 저 지금 집에 혼자예요. 수진이 나갔어요. 아마 밤늦게 올 거예요. 어머니, 와요. 보고 싶어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모든 의심이 현실로 확인되었다. 민재와 어머니는 정말 부적절한 관계였다. 수지는 침착하려 애쓰며 카메라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약 30분 후 지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매혹적인 차림이었다. 민재가 문을 열자마자 지영을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그들은 수진에게는 본 적 없는 애정, 어린 말과 다정한 행동을 주고받았다. 수진은 눈앞의 장면을 믿을 수 없었다.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했다. 그녀의 상상을 훨씬 초월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수진은 고통, 굴욕, 분노에 휩싸였다. 민재와 지영은 침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전화기 화면을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고통스러웠다.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혼, 가족,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카메라의 충격적인 영상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후 수지는 지영과 대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추억과 고통이 담긴 집에서는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속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했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지영에게 문자를 보내 오후에 모녀가 자주 찾던 익숙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카페는 서울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큰 유리창 너머로 푸른 나무들이 보이는 곳이었다. 이곳은 모녀의 수많은 대화, 웃음, 공유한 눈물을 지켜본 장소였다. 이제는 그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목격할 곳이 되었다. 수지는 먼저 도착해 창가 구석의 테이블을 골랐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처음에 떨어지는 소리가 쓸쓸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지는 빗속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생각, 질문, 비난으로 뒤엉켰다. 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가슴은 누군가 쥐어짜는 듯 아팠다. 잠시 후 지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베이지색의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카메라에서 본 매혹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은 깊이 패이고 다크서클이 짙었다. 지영은 말없이 수진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숨 막혔다. 수진은 지영을 보지 않고 차갑게 식은 커피 잔만 응시했다. 지영도 침묵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다 알고 있어요. 마침내 수진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평소의 부드러움과 달리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영은 깜짝 놀라 수진을 올려다보았다.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과 고통이 밀려왔다. 수진아, 엄마. 지영이 더듬거렸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봤어요? 집 안 곳곳에 카메라 설치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맞잡았다. 부정할 여지가 없었다. 진실은 너무도 명백하고 잔인했다. 왜요, 엄마? 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어요? 수진이 목이 메어 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회한에 찬 눈으로 수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수진아. 엄마는 설명할 말이 없어. 지영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부끄러움, 치욕,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엄마는 저를 배신했어요. 아빠를 배신했어요. 이 가족을 배신했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엄마를 믿고 사랑했는데 수지는 눈물 속에서 말했다. 목소리는 감정의 휘청였다.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잘못된 관계에 빠졌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어. 지영은 흐느끼며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허약하고 무의미하게 들렸다. 멈출 수 있었잖아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 가족을 배신하기로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사랑하고 존경하던 엄마가 아니라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약속할게. 모든 걸 끝낼게. 다시는 민재를 만나지 않을게. 제발 용서해줘. 지영이 애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지영을 보며 마음이 갈등했다. 분노, 고통, 실망이 뒤섞였다.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민재와 지영이 침실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며 혐오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미안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있어요? 잃은 신뢰를 돌려줄 수 있어요? 수진이 쓰라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딸의 행복과 가족을 파괴했다. 모르겠어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 수진은 일어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이 고통을 마주해야 했다. 수진아. 지영이 뒤에서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영은 텅 빈 카페에 홀로 남았다. 처음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공간을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알았다. 수지는 비를 맞으며 걸었다. 눈물과 차가운 빗물이 뒤섞였다. 익숙한 서울 거리를 헤맸지만 마음은 텅 비고 길을 잃었다. 엄마와 민재, 거짓말, 배신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며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헌신적으로 그녀를 보살피던 엄마, 따뜻한 밥상, 위로의 말, 사랑의 포옹. 수지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지영이 여전히 그녀를 평생 사랑하고 희생한 엄마임을 깨달았다. 수지는 닫힌 가게, 처마 아래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이 고통에만 빠져 있을 수 없음을 알았다. 강하게 진실을 마주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카페로 돌아갔다. 지영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동상처럼 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었고 눈은 붉고 멍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수진은 말없이 지영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아렸다. 엄마?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약속해. 모든 걸 끝낼게. 다시는 민재를 만나지 않을게. 제발 용서해줘. 수진은 지영의 눈을 보았다.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쳤음을 알았다. 용서할게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메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해방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지영은 수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널 사랑해. 두 모녀는 텅 빈 카페에서 서로를 안았다. 빗소리가 티격태격 울렸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가 승리했다. 수진은 앞길이 쉽지 않을 거라 알았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과 자신의 강인함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영도 자신이 딸에게 큰 상처를 줬음을 알았다. 수진의 용서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민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수진은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수진과 지영은 증오와 이별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 삶에는 늘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이 있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의 의붓딸은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 결혼하라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결혼할 상대는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은지입니다. 집에는 6남매가 있지만 모두 결혼해 나가고 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한국 시골의 가난한 마을입니다.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밥을 먹으며 내일 뭘 먹을지 고민하는 날들입니다. 매일 부모님과 함께 논밭으로 나갑니다. 해가 뜨고 지는 동안 땅과 하늘만 보며 일하지만 밥은 여전히 부족하고 옷은 늘 해졌다. 부모님은 저를 아끼며 딸이 힘든 노동을 하는 걸 안타까워 하셨다. 그래서 자주 중매쟁이를 통해 괜찮은 신랑감을 찾아주려 하셨다. 몇 번인가 집에 혼담이 들어왔지만 저는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부모님은 제가 원치 않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셨다. 다만 부유한 사람을 만나 편히 살길 바라며 부드럽게 조언하셨다. 18세의 현의 교사 아들이 중매로 집에 찾아왔다. 겉은 멋있었지만 거짓된 태도와 과장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때 저는 부모님께 20세가 지나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님은 그 청혼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 시절 시골에선 18세만 되면 결혼해야 했고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했다. 그 약속이 화근이었다. 이제 저는 20세가 되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내일 준비 좀 해라. 누가 와서 혼담을 하고 결혼 얘기를 마무리할 거야. 누구랑 결혼이요, 엄마? 저는 당황했다. 우리 집에 결혼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인가? 너 말고 누가 결혼하겠니? 설마 내가 하겠어? 아버지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다. 왜 미리 말 안 해주셨어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20세인데 얼마나 더 준비가 필요하니? 좋은 사람이고 조건도 괜찮아. 그 집으로 시집 가면 의지할 때가 생길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근처 사람인가요? 어디 사는 누구죠? 그 집은 부자야? 두 부자야? 지난달에 북쪽에서 이사 왔대. 아내가 아이를 낳다 어려운 출산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 운명이지. 너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의붓딸을 돌봐주고 나중에 같이 아이를 낳아? 저는 들은 말에 또 당황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는 호라비의 아이까지 있다. 저는 애 키우는 법을 모르는데요. 남의 아이를 어떻게 돌봐요? 그 애가 어린애도 아니야. 2살 터울 뿐이야. 밥 챙기고 빨래하고 그런 거지. 어린애 돌보는 게 아니야.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저는 다시 당황했다. 남편의 의붓딸이 저보다 2살 어린 거라면 그 남자는 몇 살일까? 그럼 그 사람이 몇 살이에요? 저보다 2살 많으면 부모님, 왜 저를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시키려는 거예요? 나이 많긴 뭐가 많아? 40세야. 성숙할수록 너를 잘 보살필 조건이 되지. 같은 나이 또래랑 결혼해서 서로 쳐다보면서 살 거야? 할머니가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셨다.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아빠랑 엄마는 그 집이 부자 두 부자고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들었어. 너 그 집으로 시집가면 고생 안 해도 돼. 우리도 걱정 덜고. 그 사람 이름은 재훈이야. 예전에 장사해서 돈을 좀 모아놨대. 아빠랑 엄마는 재훈이가 성실하고 착하다고 생각해. 그쪽에서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해서 우리도 바로 승낙했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으니 그냥 따르기로 했다. 모든 게 부모님 뜻대로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손님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다. 9시가 채 되지 않아 두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나이 많고 한 명은 젊었다. 나는 문 뒤에 숨어 그들을 훔쳐보았다. 나이든 남자는 매우 품이 있어 보였다. 40세인데도 늙거나 고단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젊은 남자는 학자처럼 단정했다. 그는 눈빛부터 체격까지 아버지와 똑같았다. 나는 그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인지 모르지만 내가 결혼할 사람이 저 젊은이였으면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온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어 집중을 잃었다.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치자 깜짝 놀랐다. 뭐해? 넋 놓고 서 있어? 아빠가 부른 지 한참이야. 찻주전자 들고 가서 손님 접대 도와. 부끄러워하며 어머니 손에서 주전자를 받아 들고 문 뒤에서 등을 곧게 펴고 찻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 남자가 나를 뜨겁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 주변을 힐끔거렸다. 그러다 우연히 젊은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눈이 맞닿으며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온몸이 멍해졌다. 하지만 내 느낌과 달리 그의 눈빛은 나를 경멸하듯 보였다.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모두에게 차를 따라준 뒤 아버지 뒤에 섰다. 재훈아, 이쪽이 은지야. 인사해, 은지야. 내가 인사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일어나 소개했다. 안녕, 은지. 나는 재훈이야. 이쪽은 내 아들, 민우야. 그는 옆에 있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민우를 일으켰다. 저는 민우예요. 민우는 말을 마치고 다시 앉았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었다. 아마 그는 내가 그의 아버지와 결혼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식사가 끝나자 결혼 이야기도 마무리되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 말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모든 게 정해졌다. 결혼식은 2주 뒤에 치러졌다. 부모님, 오빠 언니들, 이웃들 모두 나를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민우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결혼식에 재훈의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우뿐이었다. 재훈은 친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고 했다. 몇 마디 축하 인사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모두 내가 재능 있고 성품 좋은 남편을 만난 걸 축하했다. 나는 정식으로 유부녀가 되었다. 남편과 나보다 2살 어린 의부사들이 있는 가정의 일원이었다. 재훈 부자가 산 집은 우리 집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2개의 침실이 비닐 커튼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날 이사 와서 집안을 보고 당황했다. 모든 게 낯설었다. 우리 집과 너무 달랐다. 몇몇 물건은 처음 보는 것들이라 재훈에게 사용법을 물어야 했다. 잠자리에 들 때 불편함을 느꼈다. 민우의 침대가 우리 부부 침대 바로 옆에 있었고 그 사이엔 비닐 커튼 하나뿐이었다. 재훈에게 말하자 그는 내일 좀 더 튼튼한 자재를 사서 방을 제대로 나누겠다고 했다. 그동안은 부자들 뿐이라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신혼 첫날 밤은 상상과 달랐다. 옆에 낯선 사람이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재훈은 내가 낯선 환경에 잠 못 드는 걸 알고 신혼 첫날 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도 민우가 옆방에 있어 부부가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 재훈은 더 참지 못하고 현에 가서 자재를 사와 튼튼한 칸막이와 문을 만들었다. 좀 더 은밀한 공간이 생겼지만 여전히 부부 생활은 조심스러웠다. 큰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다. 재훈은 나를 매우 아꼈다. 그의 진심을 느끼며 점차 그와 부부 관계를 받아들였다. 거부감 없이. 하지만 민우와는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재훈은 민우에게 나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민우는 절대 따르지 않았다. 부자 사이가 틀어지는 걸 원치 않아 나는 재훈에게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민우가 원하는 대로 부르게 두자고 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우는 나를 쌀쌀맞게 대했다. 밥 됐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같은 말뿐이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함께 살며
민우는 나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우리 관계는 점차 나아졌다. 가족 식사도 따뜻해졌다. 결혼 한 달이 지나 재훈이 소식을 전했다. 남쪽으로 사업하러 간다고 했다. 친구들이 그곳에서 금은방을 열었고 그는 자본을 투자해 함께 일할 계획이었다. 내가 반대하자 그는 설득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 나와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여기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집에서 민우 돌보며 나를 도와줘. 약속해. 빨리 돌아와. 너희를 데리러 갈게. 그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걸 알았지만 남편과 멀리 떨어지고 그의 의부사들과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재훈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나는 그의 배낭을 챙기고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재훈이 떠나고 나와 민우만 남았다. 나는 밥을 짓고 누가 일을 주면 해서 쌀을 샀다. 민우는 옆 마을 목재소에서 품삯을 받으며 일했다. 저녁에야 돌아왔다. 민우는 힘든 일을 싫어했지만 재훈은 돈을 벌고 기술을 배우라며 고집했다. 재훈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나 편지가 왔다. 그는 일이 안정적이고 힘들지 않다고 했다. 나와 민우가 그립다고 민우를 잘 보살피라고 부탁했다. 나도 답장을 썼다. 집안일과 나와 민우가 건강히 지내며 그를 그리워한다고 전했다. 6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민우가 말했다. 오늘 급한 주문 때문에 늦게 돌아온다고. 나는 민우에게 우비를 챙겨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다. 나는 밥을 먹고 우비를 입고 논으로 나갔다. 옆집 아주머니 논이별을 베는 일을 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하고 허리가 뻐근했다. 밥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민우가 늦게 돌아오니 저녁을 서두를 필요 없었다.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했다. 우리 집 목욕실은 허술했다. 얇은 철판으로 둘러싸고 천으로 문을 가렸다. 평소엔 집에 누가 있으면 뒤쪽 철판을 앞에 덧대지만 민우가 안아있고 젖고 추운 상태라 그냥 빨리 씻었다.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기도 전에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지 묻기도 전에 천막이 젖혀졌다. 민우였다. 상체는 벗고 수건과 반바지를 들고 목욕하러 온 참이었다. 나는 놀라 반응할 틈도 없었다. 손에 든 수건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 몸이 민우 앞에 노출되었다. 민우는 허리를 숙여 수건을 주었지만 내게 주지 않고 옆 선반에 걸었다. 뭐야, 나를 유혹하려는 거야?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가릴 곳을 가렸지만 다 가릴 수 없었다.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에 신경이 팽팽해졌다. 나는 꼼짝없이 서 있었다. 민우가 바로 앞에 섰다. 그는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말 예쁘네. 내 머릿속엔 이성을 외치는 소리가 울렸다. 밀어내고 밖으로 나가 라고 이성이 외쳤지만 어쩐지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민우의 입술이 내 몸에 첫 키스를 시작했다. 민우는 부드럽게 내 입술에 입을 맞추고 천천히 내 팔로 옮겨갔다. 민우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소년이었다. 여성을 접해본 적이 없어 모든 게 새로웠다. 나는 민우의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열정적인 키스를 나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다리가 지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포옹하고 키스하며 서로의 몸을 처음으로 탐닉했을 뿐이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나도 두려웠고 민우도 두려웠다. 각기 다른 두려움이었지만 우리 둘 다 그 이상을 원한다는 걸 알았다. 한 번 시작된 일은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나와 민우도 그랬다. 우리는 서로에게 원하는 바를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이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아침이면 나와 민우는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다. 함께 아침을 먹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저녁이면 목욕을 마치고 나는 자연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둘 다 더 나아가고 싶었지만 누구도 선을 넘지 못했다. 민우는 경험이 없어 손으로 서툴게 만지는 정도였고 나도 두려웠다. 18살이 되면서 어머니는 여성이 자신을 지켜야 하며 삼종사덕을 명심하라고 가르치셨다. 결혼하며 어머니는 남편 외의 남자를 보면 고개를 숙이라고 오직 남편만 생각하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의부사들과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이 일이 발각되면 나뿐 아니라 부모님도 이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터였다. 여성으로서 젊음이 한창인 나도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하지만 일의 후환이 두려워 민우와 더 나아가는 것을 망설였다.
오랫동안 억눌린 욕망은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재훈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민우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내 이마에 키스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나를 정말 잘 돌봐줘. 아빠한테서 엄마를 빼앗고 싶을 정도야. 그러고는 크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세상이 계모와 의부사들이라 이름 붙이니 금지된 관계를 잊었다. 대화가 깊어지며 민우의 따뜻한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오랫동안 내 안에서 억눌렸던 갈망이 그 키스에 녹아들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열렬히 화답했다. 바깥은 비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지만 작은 방 안에 우리 소리를 덮을 수 없었다. 민우는 내게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황홀한 감정이 지나가자 현실의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다. 발각될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다. 내가 멍한 걸 눈치챈 민우가 내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 때문에 겁나? 이 일을 한 게 무서워? 조금. 나는 민우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길 원치 않았다. 나도 단순한 욕망 때문에 언니와 이런 게 아니야. 진심으로 언니를 사랑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끝까지 지킬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죄책감을 덜었다. 하지만 둘 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점차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진심으로 민우에게 정이 들었다. 더 이상 남편의 편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민우가 일해서 돌아오길 밥상 앞에서 기다렸다. 멀리 일하러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졌다. 대신 민우와의 저녁 시간을 떠올렸다. 남편의 모습은 내 마음에서 지워졌다. 이제는 재훈과 90% 닮은 젊은 민우의 얼굴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민우도 여러 번 말했다. 나를 언니라 부르고 싶지 않고 우리 관계가 지금처럼 이름 붙여지길 원치 않는다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뜨거운 감정을 나눴다. 연말 어느 오후 재훈의 편지가 왔다. 이번 설에 집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낸다고 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사오겠다고 물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머릿속엔 재훈에게 할 수백 가지 거짓말이 떠올랐다. 재훈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민우에게 전했다. 그의 귀가를 이틀 앞둔 날이었다. 아빠가 설에 돌아와.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우리 관계를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야 할까? 뭐라고? 나는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다. 민우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야. 아빠도 자기 아들을 해칠 순 없어. 뭘 걱정해?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안 돼, 민우. 절대 말하면 안 돼. 일단 이건 숨겨야 해. 나는 급히 민우를 말렸다. 새해 초부터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용기가 없어 마주할 수도 없었다. 민우는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나는 결백하지 않다. 재훈도 모든 걸 용서할 만큼 관대한 사람이 아니다. 그 후 이틀은 이세기처럼 길었다. 수많은 가정을 머릿속에 그렸다. 진실을 밝히고 결과가 어찌되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조용히 재훈이 돌아올 때까지 착한 아내, 현명한 엄마로 지내다가 그가 떠나면 민우와 다시 시작할까? 혼란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여러분의 의견이 이 혼란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작별 인사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요.